나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할 거예요. 이런 날 보고 사람들은 감상적이라느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현한다고 수군거리겠지만 나는 삶이 주는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마음껏 느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책방 강미정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지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떤 말을 떠올리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고 해요. 저자는 배경옥, 펴낸 곳은 아르떼입니다. 저자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회사에 사표까지 내며 완전히 지쳐있을 때 빨강머리 앤 50부작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해요. 그때 빨강머리 앤이 씩씩하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읽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해 가을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밝고 상상력이 뛰어난 앤이 하는 말과 그 말에서 깨달은 작가의 생각들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을 기다리는 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유일한 내 버킷리스트라고 대답하곤 했다. 버킷리스트를 갖지 않겠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 없이 살겠다는 희망이었다. 사람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 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실패하더라도 비교적 짧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해본 일에 대해서라면 승화라는 위대한 치유책도 있다. 고백했다가 짝사랑마저 잃은 작가가 사랑의 고통에 대한 아름다운 연애소설을 쓴다거나 화가나 가수가 개인적인 슬픔을 불멸의 예술로 격상시키는 것 말이다. 빨강머리 앤을 읽은 후 나는 줄곧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고 싶었다. 그곳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할 만큼 멀고 작고 심심한 곳이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고 싶었다. 심심한 곳이란 말은 내 마음을 오히려 잡아 끌었다. 내게 심심하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심심함은 이제 내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되는 뜻밖의 세계를 뜻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내 삶이 확실하게 느려지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일 말이다. 그건 어쩌면 초록지붕 집에 사는 빨강머리 앤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일처럼 보인다. 집으로 가는 사륜마차 위에서 바라본 마을의 흙이 왜 붉은지 묻는 질문에 매튜가 글쎄다 라고 말하자 앤이 매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상상할 일도 없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내게 앤의 말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던 고아 소녀는 자신이 처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습관을 오래 간직해온 것이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앤의 태도였다. 놀아줄 또래 친구가 없어서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 모리스라는 이름의 가상 친구를 만들어내는 앤. 그런 앤의 상상력이 내겐 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이 빨강머리 소녀는 약속된 시간을 넘겨 늦게 도착한 초록지붕 집의 매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안다.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저 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한 그루의 평범한 벚나무를 아늑한 자기만의 방으로 멋지게 바꿀 줄 아는 애는 사랑스럽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애는 그 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앤의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그 꽃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거라고. 우연을 기다리는 힘. 누구에게나 빨강머리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평균 이하의 작은 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별 모양의 화상 자국일 수도, 어떤 나이에 쓰게 된 두꺼운 난시 교정용 안경이나 유난히 뚱뚱한 몸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외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초록지붕집의 매튜 커스버트의 빨강머리는 낯선 사람들, 특히 여자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대인공포증이다. 그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허둥지둥 숨기부터 하는 남자다. 아저씨, 이제 왜 제가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셨겠죠? 전 죽은 깨나 비쩍 마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건 상상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되니까요. 하지만 빨강머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역시 빨강머리만은 없어지지 않는걸요.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요. 평생을 붙어 다닐 슬픔일 거예요. 내 어릴 적 빨강머리는 무엇이었을까? 닮지 않았으면 싶은 콤플렉스가 자식에게 유전됐을 때 부모는 그걸 콕 집어 말할 때가 있다. 내 경우에는 아빠가 대학에만 가면 코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부터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겼다. 그 전까지는 나는 내 코가 납작한지도 몰랐다. 코가 납작하다고 생각하니 자꾸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고 코를 만지려고 하다 보니 손톱이 성가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내 경우 안 좋은 버릇의 창세기는 코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 집에는 철딱선이라곤 하나 없는 어린 삼촌들이 3명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중 가장 콧대 높은 외삼촌은 잠자는 내 코에 빨래집게를 꽂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람을 보면 일단 코부터 쳐다보는 버릇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낮은 코는 내 유년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자라면서 기이한 일이 생겼다.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내 코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내 코가 높은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부터 그냥 적당히 낮은 내 코를 인정하게 됐다. 심지어 제법 귀엽단 소리까지 들었다. 빨리 달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오래 책을 읽으면 어김없이 낮은 코에 걸린 안경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구도 내 코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내 콤플렉스는 내 눈에만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었다. 그 옛날 언니가 울고 있는 내 등을 쓸어주며 다 지나간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우연을 기다리는 힘, 시간을 견디는 힘, 11살 애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이야기다. 물론 내 코가 기적처럼 높아지지는 않았다. 제 아무리 기다려도 애의 빨강머리가 눈부신 금발머리가 될 리는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빨강머리가 싫어서 아줌마 몰래 검은색 염색약을 머리에 발랐던 애니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 머리카락을 본 후 절규하듯 외치는 말이다. 전 이제까지 빨강머리가 세상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이 초록색이 되고 나서야 애는 자신의 빨강머리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시간은 느리지만 결국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 나는 그것이 시간이 하는 일이라 믿는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조금씩 너그럽고 상냥하게 키운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거울을 보며 어느 날 당신도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아, 정말 좋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삶은 편도야, 앤. 이런 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처음 학교에 가는 길, 앤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외친다.
N의 눈가에 스치는 모든 사물 위에는 행복이 방울방울이다. N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N은 끝없는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상상하며 눈앞에 모래바람을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N을 오래도록 사랑한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다. 아,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이런 날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날이 닥쳐오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오늘이라는 이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세상 모든 행복은 100명의 세계적 행복학 권위자들이 1000개의 단어로 말한 행복에 관한 책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는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수록된 8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하고 전 세계 50개국 100명의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에게 행복이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 책에는 행복 설정값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행복 설정값이란 고유한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큰 좌절을 겪든 크게 성공하든 결국 행복지수가 처음의 설정값으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을 말한다. 영화 비포 선셋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사고 때문에 비록 다리 하나를 쓸 수 없다고 해도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낙천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 우선 좀 우울한 얘기부터 하면 행복의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건 겨우 10% 정도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의 50%는 운 좋게 타고난다는 것이다. 뭔가 억울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머지 40%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포기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메디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동정심을 키울 수 있다. 연민을 갖고 배려 깊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두뇌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정심도 훈련할 수 있으며 무력감이나 슬픈 감정 역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다. 감정을 학습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인간의 행동 중 일부는 감정 없이, 의식적인 목적 없이, 자아와 목표 사이에 진정한 동화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루어진다. 의미 없는 행동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진심을 갖고 행동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감각을 깨울 수 있다. 이런저런 행복학 관련 책들을 읽다가 내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 발전적 진화, 자아 성장에 과도하게 관심이 큰 탓에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잠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축해낸 사람들이다. 이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타인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또 조사 결과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도 입증됐다. 흔히 젊은이가 노인보다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면 늘 60, 70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왜? 노인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요란 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살아갈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 시야는 확실히 좁아진다. 노인들이 행복한 건 그 때문이다. 시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 공원에 가득 핀 목련을 보면서 다음날 해야 할 집안일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인들은 공원에 핀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들고 지는지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젊은 시절과는 다른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꽃이 보여주는 건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움은 그토록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순간을 지금 만끽해야 한다. 나와 포옹하는 법. 내 이름은 배경옥. 나는 내 이름이 싫었다. 내 나이 또래 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는 유난히 촌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았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필명 때문이었다. 김현수, 배수아, 정희연 등 멋진 소설을 쓰는 작가들 대부분이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2006년 소설가로 등단한 후 나는 필명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 이름을 정했다. 내 필명은 백모였다. 백모? 흰 두부? 두부 백모를 말하는 거냐? 하얀 털?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이름 같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시인, 소설가들은 내 필명에 각자의 상상을 더해 한마디씩 보태었다. 이게 다 애초에 배경옥이라는 본명으로 작품을 낸 탓이었다.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들이니 필명에 대한 논평 역시 창의적이었다. 100개의 모종, SF 소설의 대가 아이작 아시모프처럼 나날이 미모를 더해가며 줄기차게 소설을 100편쯤 쓰겠다는 신인의 박력으로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이름을 백모로 정한 건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였다. 작가 스스로가 쓴 자기소개서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것이다. 그는 72살까지 살았는데 이 소개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11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마지막은 이렇다. 많이 써내는 것 외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출판된 그의 작품들은 465편이 넘는다. 그는 여전히 젊고 활기 있고 사랑스러우며 매년 미모를 더해가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100권의 소설을 쓰자.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긴 해도 그게 실질적인 내 목표였다. 필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던 그즈음 나는 한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영화평론계의 록스타가 된 한 선배가 잠옷 진지한 얼굴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신문에서는 용의자나 범죄자를 이모, 강모, 백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방화나 강간 용의자 백모 씨 옆에 백모의 트렌드샷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 순간 망했구나 싶었다. 그게 바로 내가 필명을 포기하고 본명으로 글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미국에는 짐 스미스 클럽이라는 게 있다. 미국 전역에 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인데 한국으로 치면 김철수 협회쯤 될 것이다. 이 협회의 목적은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라 생각하기 쉬운 짐 스미스들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스크랩에 나오는데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이것이다. 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겪게 되는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는 가명을 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다. 이 협회 회장인 짐 스미스 씨처럼 부인의 이름이 제인인 경우는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타입이 많다고 한다. 이름이 평범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다른 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이름은 뭐냐? 앤 셜리예요. 하지만 제발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세요. 게다가 앤이란 이름은 조금도 낭만적이질 못해요. 낭만적이지 않다고? 앤이야말로 부르고 싶고 단정한 이름이다. 부끄러워할 것 조금도 없어. 만약 앤이라 부르려거든 이자가 붙은 철자 N으로 불러주세요. 철자법으로 그게 뭐가 크게 다르다고 그러냐? 어머,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이자가 있는 편이 훨씬 더 멋지게 보이는걸요? 아주머니는 이름이 불리는 걸 들으면 마치 인쇄를 한 것처럼 그 글자가 눈앞으로 떠오르지 않나요? 전 떠올라요. 이자가 달린 N으로 불러주신다면 코딜리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N이 자신의 이름을 E가 들어간 N으로 불러달라고 한 요구는 100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지킨다는 건 역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명과 본명 사이에서 고민하던 밤, 나는 아빠와 긴 시간 통화를 했다. 영화로울 영에 구슬옥. 친구들에게 영화로운 구슬이면 드래곤볼이냐고 놀림받던 내 이름이 2kg도 채 나가지 않은 팔싹동이 딸의 명줄을 고민한 어린 부모가 그저 오래 강건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유명 장면가에게 받은 이름이란 걸 알게 됐다. 이름에 옥자가 들어가니 내 별명도 줄곧 옥님이 옥경이었지만 옥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어쩐지 박력 있는 여자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내 멋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읽고 나면 예쁜 이름이었고 어찌된 일인지 나는 점점 더 내 촌스런 이름을 좋아할 수 있게 됐다. 소설가 백모가 아니라 배경옥이어서 다행이다. 앤의 이름이 그때 만약 코딜리어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빨강머리 앤이 아니라 빨강머리 코딜리어라고 읽었겠지. 뭔가 이상하다. 역시 앤 쪽이 친근하고 더 좋다. 전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식 처방전. 포틀랜드에 잠시 머물 때 꽤 흥미로운 친구를 만났다. 그녀에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아이를 대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아이스크림 데이라는 걸 정했다. 월마트와 세이프웨이에만 가도 널린 게 아이스크림인데도 그녀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사 넣어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한 달에 딱 한 번 집 근처 23번가의 아이스크림 가게 솔트앤스트로에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내가 작가라는 걸 알고 자신이 쓰고 있는 SF 소설의 내용을 속사포처럼 설명하던 그녀의 딸은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아이는 햇볕에 얼굴이 발갛게 탄 주근깨 투성이로 스포츠를 좋아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차로 픽업되는 것과 달리 아이는 헬멧을 쓴 채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달렸다. 아이는 축구를 좋아했고 중학생이 되면 기ké 보이는 게 싫어서 안경을 렌즈로 바꿀 것이란 비밀 계획을 내게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빨리 돈을 모아야 하는데 자신의 소설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읽어봐 달라고 졸라댔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고작 한 달에 한 번밖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니. 아이에게 슬쩍 아이스크림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생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란 대답이 나와서 다시 한번 당황했다. 호르몬 충만한 티네이저답게 엄마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이란 내 예상과 너무 달라서 그랬다. 적당한 결핍은 쾌락을 증폭시킨다. 그 옛날 에피큐리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지혜다. 쾌락주의는 흥청망청한 21세기에 엄청난 오해에 휩싸여 있다. 사실 쾌락주의는 절제를 통해 그것을 깊게 체험하라는 말과 같다.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우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사실 꿀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꿀을 기대하는 시간이다. 꽃은 활짝 피기 전이, 꿀은 먹기 전이 가장 달콤하다. 우리는 너무 즉각적인 만족의 세계에 사는 건 아닐까? 기다림은 우리에게 결과를 떠나 과정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오히려 만끽이라는 말은 이 설렘 뒤에 따라오는 충만일지도 모른다. 아, 일찍 핀 들장미예요. 와, 아름다워라. 틀림없이 장미꽃으로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장미꽃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말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불행에 강하다.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봄까지 꽤 긴 소설의 연재가 막 끝난 후라 나는 탈진 상태였다. 우스갯소리처럼 나는 그것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부르곤 했는데 연재를 끝내며 같은 글을 쓰고 나니 정말 그것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사랑에 망하고 직업에 망하고 결혼에 망하고 전부 망한 사람 이야기지 뭐. 누구 한 명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없이 전부 다 망한 슬픈 사람들 이야기야. 친구를 만나 농담처럼 한 얘기였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내내 내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곧 2014년을 견뎌야 했던 내 아무런 내면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희망으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절을 산다는 건 어떤 일일까? 사랑을 사랑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의 맨 앞에는 어떤 단어들이 놓여야 하는 걸까?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고통, 고독 같은 단어들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사건처럼 벌어지고 그것이 먼 사람이었다가 가까운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원근법이 사라진 풍경처럼 내겐 낯설고 두려웠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글을 쓴다는 건 역시 쉽지 않았다. 나야말로 그냥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초고를 밀어내듯 매일 연재를 했다. 소설을 쓴다는 건 이미 헤어진 연인을 한 번 더 사랑하는 일에 가까워서 내면은 더 황량해졌다. 연재를 끝내고 빨강머리 앤과 관련된 책을 쓰기로 결심한 후 다카하타 이사오의 빨강머리 앤 50부작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침대에 독서대를 설치해 노트북을 꽂고 베개 서너 개를 포개어 놓은 후 반 누운 상태로 맥주를 마시면서 말이다. 살다 보면 나도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옆에 있던 누군가 기억할 때가 있는데 그날 H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회사 다닐 때 야근하고 돌아오면 넌 가끔 멍하게 그걸 보고 있었어. 피곤할 텐데 그만 자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야. 새벽에 한두 편씩 보고 잠들었잖아.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회사원 10년 차쯤 나는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 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힘들었던 어느 날인가 나는 멍하게 N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너무 미운 사람들과 억울한 상황들과 다음날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나 홀로 마시는 심야의 맥주 맛은 쓰기만 했다. 애는 마릴라와 매튜가 원하던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파양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꿈꾸던 초록지붕 집의 아이가 아니라 달아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애는 말한다. 전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애니 마릴라에게 한 말이 아니라 힘들어하던 내게 다독여준 말 같았다. 돌이켜보면 걱정했던 일들은 걱정만큼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늘 사표 전야 같았던 날들이었지만 그런대로 그날은 제법 오래 이어져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 회사에 다닐 수 있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는 능력. 현자들은 그것을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 즉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고 불렀다. H가 언젠가 지나가듯 내게 말했었다. 행복은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라고. 야망에는 결코 끝이 없는 것 같아. 바로 그게 야망의 제일 좋은 점이지. 하나의 목표를 이루자마자 또 다른 목표가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잖아. 야망은 가질 값어치가 있지만 손에 넣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야. 자기 부정, 불안, 실망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거쳐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N의 이 말이 와닿았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N처럼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빨강머리 N의 어떤 말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혹은 작가의 어떤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나요?
마음에 남았던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행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3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게 했어요. 그 결과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고 그 범위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무척 구체적이었다고 해요. 나는 뭘 좋아하더라?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들려주는 책,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지은이는 프레임이라는 책으로도 이미 잘 알려진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고요.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제목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챙길 수 있는 평범한 행복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챕터가 행복 천재들의 비결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목차만 봐도 재미있는데요.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 행복 천재들은 간섭하지 않는다. 행복 천재들에게는 아지트가 있다. 행복 천재들은 오해하지 않는다. 행복 천재들에게는 특별한 4대 모험이 있다. 등등.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소소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나머지 3가지 비밀을 전해드릴게요.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선택이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벌이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메뉴가 바로 아무거나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아무거나라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라면 아무거나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존경의 표시일 수 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경우에도 아무거나 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라면 아무거나를 선택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 고육지책으로 아무거나를 남발하고 있다면 음식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도피성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음식도 아무거나,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심지어 직업도 아무거나. 모든 것이 아무거나라면 답은 둘 중 하나다.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이거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 한 천재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장소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한 천재다.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도 하기 싫은 일은 많다.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각각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다. 무엇을 적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 뒤 각 참가자가 현재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한 다음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얼마나 독특한 것을 적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물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범주도 다양했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이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고 적는다면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적는 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했다. 반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게 했는데도 말이다. 혹시 적어낼 범주를 정해주지 않고 아무거나 쓰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후속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처럼 구체적인 범주들을 제시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장소를 쉽게 많이 적어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들을 어려워하며 적게 적어냈다. 반면 싫어하는 사람과 장소를 적어내게 했을 때는 결과가 역전됐다.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많이 적지 못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적어냈다. 행복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빨리 고르기도 한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범주에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예를 들면 색깔에서 노랑, 빨강, 초록 등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반응 시간을 컴퓨터로 측정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응 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길러낼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천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이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자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다. 행복 천재들은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은 모른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것들이 마음의 영토를 속속 점령해 가는 동안 우리는 저항은커녕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 정종현 시인의 시 방문객처럼 세상은 가십과 스캔들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소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종현 방문객. 그렇다. 실시간 이슈들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실력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수록 커진다. 그러나 행복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를수록 커진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각종 스캔들로 인해 우리는 일부 연예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은 검사들의 이름도 지나치게 많이 알게 됐다. 누가 누구의 라인인지, 그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좌천되었는지도 알게 됐다. 그렇게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정신적 고통과 관계의 갈등을 경험해야 했고,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비워놔야 할 마음의 여백이 사라졌다.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왕성한 활동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앉아 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마음도 이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은 마음의 힘을 비축하는 행위다. 유일한 대화 주제가 가십과 스캔들 뿐인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마음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다.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알 가치가 없는 내용들을 폭로하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아야 한다. 마음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대상이다. 자연만큼이나 지켜내야 할 대상이다. 마음은 결심 한 번으로 바뀌는 대상도 아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마음속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접속은 하루 3번이면 충분하다. 문자나 카톡,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알 권리와 알 가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식함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하. 이 말을 자주 써야 한다. 소문에 느리고 스캔들에 더딘 삶이 좋은 삶이다. 이제 세상에 대해 위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실시간성에 집착할 때 한 박자 늦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행위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접속하느라 분주한 것 같지만 실은 게으른 것이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나태다. 바쁨을 위한 바쁨일 뿐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이다. 행복 천재들의 또 하나의 비밀 병기다. 행복 천재들은 여행을 간다. 여행이 그립다. 일상이 지겨워서만은 아니다. 역마살이 낀 탓도 아니다. 이국적 음식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은 즐길 수 있으니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도대체 이다지도 여행이 그리운 건 왜일까? 절대 다수의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버킷리스트.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버킷리스트는 산티아고 순례길, 타지마할, 그랜드 캐년, 고비 사막 등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것들 속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게 해주는
그 희망 리스트 속에 왜 이국으로의 여행이 1순위일까? 인간이 천성적으로 인류학자여서 DNA 속에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행 산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여행이 행복을 위한 최고 수단이라는 어느 행복 심리학자의 주장에 설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리라. 여행은 관광이 아니다. 수동적인 봄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 취준생이나 대학원 지원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여행에 얽힌 이야기를 단골로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을 들고 온다. 일상의 시작과 끝이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규정된다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의미 있는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절차다. 버킷리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여행 장소만 나열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즐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페루의 마추픽추는 꼭 걸어서 구경하라. 도쿄에서 초밥을 제대로 즐기려면 치키지 시장에 노포를 가라. 여행은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구체성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계를 위한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때문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감각을 망치로 부수듯 깨어나게 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억지 웃음과 어색한 추임새들, 그 수많은 감정 노동으로 인해 지친 자신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심폐소생술이 여행이다. 만일 인간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진정한 자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행은 결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행이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주던 의식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잔뜩 움츠린 우리의 감각들을 소생시켜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적인 순간을 만나거나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말대로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는 기회가 우리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브레송의 뒤늦은 깨달음이 옳다면 여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운명적 만남과 결정적 순간은 이미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국으로 여행을 감히 계획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일상을 여행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두 발로 시내를 걸어보는 것, 하루 세 끼를 여행을 온 것처럼 계획하고 즐겨보는 것, 하루 정도는 낮부터 와인에 취한 채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크게 틀어놓고 감상하는 것. 아무리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보려 노력해도 그래도 여행이 그립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행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코로나19 때 나온 책이어서 여행을 갈 수 없었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 천재들은 여행을 간다 부분에서 특히 많은 공감이 갔어요.
제가 잠시 동유럽에 살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주변 나라들을 여행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낯선 곳에 다니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 맞아. 나는 이렇게 흥이 많은 사람이었지? 하면서 잊고 있던 오래전에 나의 모습을 되찾기도 하는데요.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는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만의 평범하고 소중한 보통의 행복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